네, 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격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게임 이야기 준비해 오셨어요? 예, 오늘은 폭력을 다룬 게임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디어가 폭력을 다루는 방식도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 네.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조폭물이 유행하던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조직폭력배라는 존재를 영화로 굉장히 많이 다룬 어떤 시기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네. 이게 비단 한국의 일만은 아닌 게 마피아라던가 갱스터, 삼합회, 카르텔 같이 어떤 폭력 조직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 시리즈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마찬가지로 디지털 게임에서도 이런 폭력물이라고 해서 조직 폭력을 다루는 게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것은 폭력물이면서도 굉장히 일본의 시사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일본 게임 하나를 얘기해 볼 건데요. 올해 초에 시리즈의 8편이 출시된 야쿠자를 주제로 한 일본 액션 게임 용과 같이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조직 폭력배 야쿠자를 다룬 게임이라는 건데 네. 근데 시리즈가 8편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있는 거예요? 네, 메인 넘버링만 8이고 외전 같은 걸 포함하면 한 15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은 일본에서는 그런 게임이었고 거의 한 20년간 이 야쿠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를 이어올 정도의 인기가 있는 게임입니다. 그 20년 동안 이제 이 용과 같이 시리즈라는 게임은 야쿠자 소속의 한 인물 키류 카즈마라는 이제 주인공이 있는데 이 인물이 처음에 야쿠자 막내로 시작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거물이 되기까지 이 과정들을 꽤나 오랜 세월 동안 다뤄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야쿠자를 다룬 게임인데 이름이 왜 용과 같이인 거예요? 제목만 보면은 약간 판타지 게임 같기도 하거든요. 그 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용이 동양용과 서양용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용과 같이의 용은 우리가 동양용 있죠. 네. 약간 뱀처럼 생긴 그 용인데 바로 주인공인 키류 카즈마를 상징하는 동물이 이 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가 게임 속에서는 도지마의 용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야쿠자들 같은 경우엔 특유의 상징으로 그 등에 왜 물고기나 이런 거 문신을 하잖아요. 네. 그걸 이제 이레즈미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등에 이 용 문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용 문신으로 유명한 친구가 야쿠자계에서 전설이 되었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다루면서 게임 이름이 용과 같이 다시 말해 용으로 불렸던 한 사나이의 이야기를 다뤘다. 이런 이야기를 다루니까 게임 제목이 용과 같이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젊었을 때부터 이제 중년기에 이르는 이 용문신을 새긴 키류 카즈마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처음에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냥 나는 야쿠자가 되고 싶어. 약간 철없는 젊은이. 네. 그냥 야쿠자의 겉멋만 보고 난 저게 되고 싶어라는 친구. 그러다가 막상 되고 나니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회한, 후회 이런 것들을 거쳐가는 그런 말 그대로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겪어본 야쿠자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입지전적인 인물로 나중에는 이제 도지마의 용이다라는 별칭으로 후배 야쿠자들이 무척 존경하는 인물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게임이다 보니까 뭔가 액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야쿠자의 길거리 싸움 같은 거 주먹으로 이렇게 때리고 사람을 때리고 이런 내용들이 게임의 핵심이 되기는 합니다. 야쿠자가 나오는 액션 게임이라면은 좀 잔인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야쿠자를 볼 일은 없지만 매체에서 보는 야쿠자라는 거는 굉장히 좀 잔인할 것 같고 무서울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 게임도 주장르가 액션이에요. 그래서 주인공 도지마의 용 키류 카즈마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액션으로 때려눕히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냥 야쿠자처럼 민간인을 때리면 플레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야쿠자를 나눕니다. 선한 야쿠자와 악한 야쿠자를 나눠서 이제 그나마 악당들을 응징한다라는 컨셉으로 조금 순화가 되는 부분은 있고 그래서 게임사도 알아요. 야쿠자가 사람을 때리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게임 전반적으로 이런 폭력에 대한 내용들을 순화하기 위해서 좀 재미있는 장치들을 깔아놓는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이 게임을 하면 제일 재밌어 하는 게 뭘 먹으러 다니는 장면이거든요. 체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딜 먹으러 가는데 일본 여행 가면 우리가 보통 많이 먹고 오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 자주 먹을 수 있는 뭐 라면이라던가 초밥 이런 그 편의점의 길거리 음식들 같은 거를 게임 내 도시에 다 깔아놔요. 그러니까 도시 하나에 한 100가지 정도의 음식점이 있고 그 맛을 다 일일이 설명을 합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네.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면 아 이게 야쿠자 게임이었나? 라는 걸 까먹을 정도로 조금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폭력 나온 게임을 사실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게임을 하는 이유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기본 배경이 도쿄예요. 근데 도쿄에 게임 속에 실제로 지명을 넣을 수 없다 보니까 가상의 지명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카무로초라는 유흥가를 무대로 하는데 실제로 도쿄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이 게임을 하면 깜짝 놀라는 게 실제 도쿄에 있는 가부키초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거기 한가운데 그 배팅 센터라고 야구장이 있는데 저는 그걸 실물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게임 속에서 거리를 가다가 그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재미? 그러니까 일본을 여행 가지 못하면 여기서 한번 구경해 보세요 같은 재미도 굉장히 있는 게임이죠. 그런데 공영방송에서 야쿠자 액션 게임이 재밌다 뭐 이런 말씀을 하려고 이 게임을 골라오신 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할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네, 제가 뭐 그래도 정상인 사람입니다. 지상파에서 무슨 야쿠자 재밌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 온 건 정말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주요 소재가 야쿠자다 보니까 실제 존재하는 야쿠자라는 존재의 일상을 굉장히 리얼하게 포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배운다고 하잖아요. 야쿠자가 나오는 게임에서 묘사되는 야쿠자를 보면서 야쿠자는 이런 존재구나를 배우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인공이 막내 야쿠자일 때 하는 걸 보면 뭐 이렇게 유흥업소에서 막 그 수금을 한다던가 이런 장면들을 실제로 보게 되기도 네. 하고 또 야쿠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한국은 다 숨어 있잖아요. 조직 폭력단들이. 근데 그렇죠. 이 야쿠자들은 자기 가슴에 그 소속 배지를 달고 사무실을 냅니다. 약간 오픈된 상태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진짜? 라고 나중에 알아보면 실제로 일본 야쿠자들은 그렇게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의외로 일본의 폭력단이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를 알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 이 게임이 무엇을 시사하는가를 알기 위해선 그 야쿠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살짝 더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야쿠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일본에서는 이제 공식 용어로는 폭력단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폭력단이라는 집단은 꽤 옛날부터 존재를 했는데 학계에서는 그 기원이 어디냐고 물으면 대략 한 에도 시대 때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일본의 에도 시대라고 하면은 그 전국 시대, 도요토미 히데요시 나오던 그 혼란과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통일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통일을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칼 같은 거 쓰지 마 하고 왕년의 무사들을 다 쫓아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직업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먹고 살지 이러고 있는데 평화가 정착되면서 동시에 일본은 상업이 크게 부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도 시대 시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부흥하게 되는데 시장이 커지니까 돈이 엄청 모이게 되고 근데 항상 이런 시장에 그 큰 돈이 생기게 되면 도박판이 열립니다. 한국도 옛날에 우시장 같은 데 가보면 꼭 도박꾼들이 거기 모여서 막 도박을 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도박에서 돌아가는 돈은 당연하게도 국가가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없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도박장 주인들은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는 경찰력을 투입하지 않으니 누구를 쓸까? 그러면 일자리를 잃은 그 퇴역 무사들을 데려다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일자리를 잃은 무력 집단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배경에서 굉장히 많은 상업적 부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두 조건이 만족할 때 이른바 폭력단이라는 조직 폭력단이 나온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야쿠자의 출발이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가 게임을 통해서 좀 일본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네. 야쿠자가 에도 시대 무사에서 비롯됐다니까 좀 놀랍네요. 네. 그럼 그때의 폭력 집단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집단이 그대로 이어졌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일본의 근대에서 비슷한 조건이 한 번 더 형성이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똑같이 한 무사 집단이 전쟁이 끝나면서 일자리를 잃고 동시에 상업이 부흥한 시기가 20세기에 한 번 또 있는데 네. 바로 2차 대전 일본의 패전 이후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패전하면서 무장 해제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군인 집단들이 전부 해체가 되면서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이후에 1950년에 한국에서 6.25 전쟁이 터지죠. 네. 그러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가장 한국에서 가까운 군수기지로 군수품을 만드는 산업이 크게 부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에도 시대 때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조건. 무력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또 거대한 상업이 부흥하면서 뒷세계에 돈이 돌아온다라는 게 똑같이 나타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야쿠자의 모태가 이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20세기 이후에 탄생한 이 야쿠자들도 과거와 같이 불법적인 수익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돈의 원천이 이제 어둠의 돈이기 때문에 에도 시대 때 있었던 폭력단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불법 사업들, 도박, 매춘 같은 이런 사업들을 계속 뒤에서 봐주면서 돈을 벌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마약 같은 문제들에도 손을 대면서 여러모로 이제 일본 사회에서는 좀 네. 골치 아픈 존재다라고 네. 자리 잡은 바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조금 특이한 게 한국은 뭐 무슨 파 이렇게 하나의 파벌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일종의 봉건제예요. 그러니까 작은 파벌이 있으면 그 위에 큰 파벌 소속이고 그 위에 큰 파벌은 또 전국 단위의 어느 지회 소속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백작, 공작, 자작 이런 마치 봉건제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상납금 구조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단이 모은 돈 중에 얼마를 윗단체에 상납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장 꼭대기에 있는 조직폭력단 같은 경우엔 거의 뭐 재벌급의 부를 과시하기도 했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래서 참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오랫동안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겠어요. 예, 정부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좀 독특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건 아마 관련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야쿠자라는 조직이 최근에는 점차 소멸해 가고 있거든요. 야쿠자라는 조직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돈을 잘 버는 조직인데 어째서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범죄라는 게 갑자기 없어진 것도 아닐 텐데 왜 소멸한가? 네. 언뜻 듣기에는 왜 그럴까? 되게 신기하기도 한데 이거는 뭐 아주 최근도 아니고 한 10년 전부터는 일본에서도 야 요즘은 야쿠자가 예전 같지 않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약간 우스갯소리로는 어느 야쿠자 조직을 가봤더니 막내가 50대더라. 50대가 그 음료수 사오러 심부름 다니고 막 이런 정도로 굉장히 축소됐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일본에서는 이제 최대 파벌로 분류됐던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야마구치구미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이 조직을 일본 경시청이 계속 숫자를 세고 있는데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조직 원수가 절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망해가고 있구나라는 얘기가 일본 현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왜 규모가 줄어든 거예요? 뭐 가장 크게 들 수 있는 이유는 일본 정부가 이 폭력단이라는 것에 좀 강하게 칼을 빼들었다. 다시 말해 규제가 강력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인권 침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야쿠자 조직원으로 한번 경시청에 등록이 되면 건강보험증이 발급이 안 됩니다. 이제. 네. 그리고 이걸 해지하려면 야쿠자에서 탈퇴했다는 증거 이후에 5년이 지나야 되고요. 은행에서 아예 계좌도 안 열리고 있는 계좌도 야쿠자 조직원으로 확인되면 몰수가 되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것보다 더 큰 원인 하나를 사람들이 짚고 있는데 바로 요즘의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야쿠자 같은 조직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일종의 세대 갈등이죠. 그러니까 야쿠자란 조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봉건적이고 수직적인 조직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뭐 영화 같은 데서 자주 보잖아요. 위에서 뭐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형님 이런 네. 분위기 있잖아요. 요즘 일본 젊은이들은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일본은 뭐 프리터족이라고 하죠. 그냥 아르바이트만 해서 또 정규 취업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굳이 취업을 하려 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는데 일반 직장도 가기 싫은 친구들이 야쿠자라는 굉장히 오래되고 수직적인 조직에 왜 가겠느냐라는 분위기가 대세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본에도 계속 불량 청소년들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더 이상 내가 왜 저런 아저씨들 가득한 저런 조직에 들어가서 막내 생활을 해야 되지? 라고 해서 아예 가입을 하지 않는 문제가 나오면서 야쿠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본 사회의 범죄도 좀 줄어들었겠어요? 이게 참 골치 아프고 또 슬픈 일인데 야쿠자의 숫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범죄가 줄어들어야겠지요. 근데
이 야쿠자에 들어가지 않은 젊은 불량배들이 여전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게 또 문제가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조직 안에서 일어났던 범죄들이 이제는 조직 밖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를 가리키는 일본의 용어도 있어요. 한구레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구레에서 한이 이제 우리말로는 절반 할 때 반, 구레가 구레타이라고 해서 불량배를 가리키는 말인데, 네. 다시 말해 반만 불량배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젊어요. 그래서 저런 옛날 같은 야쿠자 조직 싫어 우리는 라고 하면서도, 재밌는 게 그런 불법적인 수익이 나는 권력 같은 것들은 야쿠자가 여전히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외주업체처럼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쿠자가 뭐 마약을 몰래 밀수를 했는데 길거리에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50대 야쿠자가 팔기는 힘드니까 젊은 애들을 데려다가 얼마 줄 테니 이거 해라 라는 식으로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오히려 소탕이 더 어려워졌다. 예전에는 이 조직만 소탕하면 됐는데 지금은 누가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는 애들이 나타났다 숨어버리니까 경찰 입장에선 더 골치 아프기도 하다. 뭐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야쿠자가 몰락해가는 상황이라면 용과 같이 같은 게임의 포지션도 좀 애매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애매해졌어요. 그러니까 한 8, 90년대까지만 해도 야쿠자 같은 조직폭력물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던 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멋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굉장히 마초적인 매력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다라는 게 이제 조폭물이라고 하는 컨텐츠들의 핵심이었는데, 네.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실제 야쿠자가 줄어들 정도로 이건 더 이상 멋있는 게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야쿠자 게임물을 만든 제작사도 고민에 빠집니다. 앞서 얘기한 키류 카즈마, 그럼 이 친구는 항상 목소리도 낮고 뭔가 고통도 자기가 다 감내하고 이런 것을 멋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더 이상 먹히지 않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7편부터는 주인공을 교체해버려요. 그래서 아주 멋있는 카리스마의 키류 카즈마가 이제 서서히 뒤로 빠지고 카스바 이치반이라는 새로운 친구를 전면의 주인공으로 내세우는데, 이 친구는 우리가 야쿠자 하면 떠오르는 그 까만 양복 입고 머리 뒤로 쫙 넘기는 스타일이 아니라 호일 펌을 하고 뭔가 그 동네 애들이 쓰는 유행어를 하면서 깔깔깔깔 잘 웃는 캐릭터가 이제 새로운 야쿠자로 등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 캐릭터를 이렇게 대비할 수 있겠죠. 어둠의 카리스마로 있었던 전편의 주인공 키류 카즈마가 완전히 밝고 명랑한 야쿠자 캐릭터인 카스바 이치반으로 넘어가는 어떤 순간들이 실제 이 게임 시리즈에서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러니까 야쿠자 게임 시리즈의 주인공이 바뀌었다는 건 네. 변화한 현실을 반영한 것 같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야쿠자가 다 나름 멋있어라고 생각하던 어떤 분위기가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그게 뭐가 멋있냐 옛날 얘기지라고 하니까 게임 시리즈는 자기 주인공을 교체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야쿠자라는 건 그냥 늙은 범죄자들이 구닥다리 모임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게임 시리즈는 이 변화를 굉장히 빠르게 포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분위기에 옛날 주인공을 데려다 놔놓고 이렇게 멋있는 멘트를 남발하면서 플레이어들에게 야 이거 되게 멋있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봐야 전혀 먹히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새로운 모습의 액션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새 시리즈를 만들면 팬도 없고 할 테니까 야쿠자라는 모습을 빼고 다른 형태의 액션 히어로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노력을 한 게 지금 용과 같이 시리즈의 새 변화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게임을 하다 보면 뭐 게임을 꼭 그런 걸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 언뜻 느끼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제 그런 야쿠자의 시대는 끝났구나.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범죄가 일본 사회를 뒤덮기 시작했구나라는 일본 사회의 어두운 면의 변화를 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일본의 조직 폭력 집단을 상징했던 야쿠자의 몰락을 이제 게임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거네요. 네. 사실 야쿠자 게임이라고 하면 좀 너무 폭력적이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됐었는데요. 네. 그 속에 또 이런 사회적 메시지가 있네요. 저도 지상파에 이걸 갖고 오기까지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네. 제가 굳이 가져온 이유는 실제로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근대에서 후기 근대로 넘어가는 사회 변화의 과정이 너무 잘 드러나는 거죠. 네. 야쿠자라는 집단이 없어졌다는 이제 현실에 있었던 일인데 그게 곧 범죄의 소멸은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20세기적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수직적인 관계에서 유지되던 과거의 범죄 집단이 뭐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불특정 다수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훅 하고 제게 들어온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어둠의 영역뿐 아니라 우리 사회 밝은 영역도 그렇잖아요. 집단화 중심으로 돌아가던 시대를 벗어나서 개인화, 네트워크하는 시대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처럼 용과 같이라는 게임에서 주인공을 바꿨다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빛의 영역, 어둠의 영역 둘 다 어떤 일련의 개인화되는 변화라는 걸 보여주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 용과 같이라는 게임 속의 숨은 메시지, 이 야쿠자가 등장하게 된 일본의 역사와 이 야쿠자가 몰락한 배경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